옛날 어느 마을에 순심이는 병든 남편을 수발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착한 노파였다. 아이고, 이제 힘이 붙이는구나.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서방은 일어설 생각도 않고 늙어서 품팔이 써주는 데도 없네. 갈수록 힘든데 어찌해야 할꼬.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을 지나는 한 사내를 만나게 되는데 안녕하시오. 염치 없지만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산길을 넘다 보니 기력이 없어 걷질 못하겠구려.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없는 살림이지만 밥 한 공기 못 내주겠어. 그렇게 사내는 노파가 차려준 밥상으로 호기를 달래는데 고맙소. 이렇게 인정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뭐 밥 한 끼 가지고 그러시오. 먼 길 가실 거면 주먹밥이라도 좀 싸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내 선물 하나 드리겠소. 그쪽같이 착한 사람에게 꼭 어울리는 선물이요. 그게 무엇이오? 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나보다 한참 어린 것이 40 정도 되셨어? 내가 올해 나이가 380살이요. 믿기시오? 아니, 380살? 세상에나, 아까 드린 밥이 쉬었나? 저 양반 머리가 돌아버렸네. 어찌해야 할꼬? 농이 아니라 진짜요. 내가 20살에 명나라에서 발견한 불로장생 약 때문에 일이 되었소이다. 이 약을 먹으면 35년이 젊어진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젊어지고 싶지가 않소.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약을 당신께 드리겠소. 노파는 얼떨결에 약주머니를 건네봤는데 이제 3알 남았소. 다시 젊어져서 두 번째 삶을 멋지게 살아보시오. 그렇게 사내는 길을 마저 떠나는데 비가 오려고 그러나 무릎이 쑤시지 않는데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벌써 정신이 돌아버렸나 보네. 그리고 몇 달 후 사내가 그 마을에 다시 한번 들리게 되었는데 계시오? 누구 안 계시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나오는데 아니 당신은 그 사내가 아니요? 나를 아시오? 나에게 불로장생 약을 주지 않았소? 그렇다면 그쪽은 그때 그 인심 좋은 노파, 아이고 곱네 고와 젊음이 좋긴 좋구려. 딱 내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요? 벌써 짝을 만나 애를 낳았소. 아이고 서둘렀구만. 아니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말이요. 나는 한 알 먹고 이렇게 젊어졌는데 내 서방이 한 알 먹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 알 더 잡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되었어. 이에 사내가 말하길 그럼 할 수 없구려. 이것도 인연인데 이제부터 나랑 같이 알콩달콩 삽시다. 그렇게 사내는 20번째 장가를 갔다고 한다. 머슴 사는 팔복이가 어느 날 아침 안방으로 들어와 보니 부인이 밤새 정성 들여 기운 버선 한 켤레를 그 앞에 내놓았다. 여보, 새 버선을 만들었으니 한번 신어보세요. 부인 그거 참 잘 되었구려. 내 며칠 전부터 새버선이 한 켤레 있었으면 했는데 참 고맙소. 이렇게 말한 팔복이는 얼른 버선을 집어들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버선을 벗고 새 버선을 신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느 때와는 달리 버선이 작아서 아무리 잡아당기며 애를 써도 발의 중간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애를 쓰던 팔복이는 버선을 도로 벗어 아내 앞으로 획 던지면서 말했다. 아니 당신 재주는 참 이상한 데가 있네 그려. 마땅히 작아야만 좋은 것은 너무 크고 넓어서 헐렁헐렁해 영 재미가 없고 커야 할 버선은 이렇게 작게 기워서 발에 들어가지 않으니 당신 것은 어찌 매사가 이렇게 거꾸로만 되어 있단 말이오? 하면서 부인에게 짜증을 내었다. 이에 부인도 마주친 눈을 살짝 흘기면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당신 몸은 뭐 모두 좋은 줄 아시오? 크지 않아도 될 발만 쓸데없이 커져서 같은 치수로 기운 버선이 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고 마땅히 커져야만 좋은 물건은 아무리 만지고 만져 키우려고 했어도 커지지 않으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렇게 매사에 거꾸로이니 난들 어쩌겠소?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그렇게 부부는 서로 옥신각신하더니 결국에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 껴안고 뒹굴며 화해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집안 청소와 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얼른 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싫어요. 나 지금 놀아야 돼요. 놀기에 바쁜 어린 아들은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야단치며 말했다. 얘야, 어른이 말할 때는 싫다고 해선 안 되는 거란다. 그러니 늦기 전에 어서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심부름을 갔다 오게 되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가족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모두 함께 잤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도 눈치를 채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린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얼른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 끙끙대던 남편이 말했다. 여보, 뒤로 좀 돌아봐봐. 자세를 좀 바꿔서 해보자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싫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뒤에서 하는 건 싫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뒤돌아보래도. 싫어요. 그런데 그때 자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어른이 시키는 것을 싫다고 하면 안 되지.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조상 덕으로 원님이 된 바보가 있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바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똑똑한 마누라를 두어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일일이 부인에게 물어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부인을 잘 보이는 곳에 몰래 앉혀놓고 부인의 손짓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인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해진 바보원님이 얼른 부인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러자 부인이 손바닥을 밑으로 엎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는 소리군. 이에 바보원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엎어놓고 매우 치도록 하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죄를 지었다지만 쉬지 않고 볼기를 계속 맞는 사람을 보니 원님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니 부인이 그제서야 손바닥을 젖혀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만 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보원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뒤집어 놓아라. 명령대로 죄인을 똑바로 눕혀놓으니 바지가 내려진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다. 죄인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고, 누가 제 소중히 좀 가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원님의 부인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통이 중요해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손가락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바보원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저놈의 소중이를 깨물어라.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몹시 예쁘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어리숙한 한 총각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혹시 신랑이 첫날 밤에 딸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얘야,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그래,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야.
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딸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걱정이 된 부모는 첫날 밤 신방 앞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신방에서 나오기에 부모는 얼른 딸을 불러 붙잡고 물었다. 그래, 얘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잤니? 혹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실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니?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얼굴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를 해보고는 아주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딸을 보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헌데 신랑이 무어라 칭찬하더냐?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길 그 참 얼굴은 못생겼지만 잠자리 하나는 별미로구나. 그 맛이 정말 별미야. 라고 하며 칭찬했어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친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 치마미 그 맛이 별미라는 건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알지. 옛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대감댁 마님인 춘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종 사머리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나저나 사머리 이것이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내가 한번 어떻게 엮어줘 볼까? 예, 사머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안방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혹시 만나는 사내가 있느냐? 아이고 마님, 저는 이제껏 남정네 꼬랑내 한번 못 맡아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순진한 것. 그래, 너는 어떤 사내가 좋더냐?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으이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로구나. 남정네는 자고로 밤에 불끈불끈해야. 아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춘자는 착실한 머슴인 칠복이와 덕파리를 부르는데 그래, 너희 둘은 일도 잘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을 것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아이고 마님, 괜찮은 처자가 있어야 가죠.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사머리를 보내줄 생각인데. 마님, 정말입니까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남정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칠보가, 너는 밤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는 남자가 위로 엎어지는 하나밖에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러냐? 순진한 녀석. 그럼 덕파라,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방금까진 40개였는데 칠복이 말을 들으니 41개가 되네요. 뭐라고?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면 결정 났다. 그럼 먼저 덕파리는 오늘 밤에 몰래 내 방으로 건너오도록 하거라. 허풍이면 혼날 줄 알거라. 그리고 칠복이는 모레 사머리를 만날 준비하고 내일 밤에는 너도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노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만사를 제쳐놓고 노름판을 쫓아다니다 보니 노름꾼의 말로가 다 그렇듯 이 집에 나만 할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이번에도 꽝이로구먼.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집문서, 땅문서가 죄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남은 것이라곤 혼인 후 여태껏 건드린 적이 없는 마누라밖에 없었다. 사내는 그날 밤에도 여지없이 노름판에 끼었는데 또다시 탈탈 털리고 말았다. 아니, 오늘 일진도 사놨구만. 사내가 일행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봐, 자네들. 혹시 우리 집 마누라를 전당 잡을 수 없겠나? 뭐라고? 자네 마누라를? 응, 내 큰돈을 요구하지는 않겠네. 부탁이야. 그러니 돈 좀 빌려주시게. 그러자 한 친구가 고개를 흔들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두시게나. 사내가 다시 부탁했다. 이봐, 남의 심장 무너지는 소리 좀 작작하게나. 절대 손해 볼 일이 아닐세.
이래 봬도 우리 집 마누라는 진짜 수처녀라니까. 친구들이 코웃음을 흘렸다. 허, 자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시집 온 지 벌써 5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네 마누라가 처녀란 말인가? 헛소리 좀 작작하시게나. 그러자 사내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정말이야. 자네들 한번 생각해보면 모르겠나? 아무리 내가 혼인을 했다고는 하나 장가든 이후로 하룻밤인들 제대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 단 하룻밤도 집에 들어가 자본 일이 없다네. 그러니 마누라가 당연히 처녀일 수밖에.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는 모두 죽고 남자들만 사는 집이 있었는데 식구들이 하나같이 약간 모자랐다. 하루는 그 집 형제가 산을 넘고 있었는데 솔개의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둘은 아직 솔개를 본 적이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 이것은 분명 무서운 호랑이 털이 틀림없어. 호랑이는 무늬가 얼룩덜룩하다고 했는데 털에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맞지 않아? 아니야. 내가 봤는데 멧돼지 털에 이런 무늬가 있더라고. 이건 분명 멧돼지 털이야. 그렇게 둘은 서로의 말이 맞다고 우기며 집으로 향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둘은 아비에게 누구의 말이 맞냐고 물었다. 아, 이거 참 슬프구나. 슬퍼. 내 아들들인 너희가 그 나이가 다 되도록 이게 무슨 짐승의 털인지도 몰라서 서로 다투다니. 이렇게 말하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럼 이게 무슨 털이옵니까? 이것은 말이다. 산토끼의 털이란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고 절대 잊지 말도록 하거라.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역시 모르는 게 없네요. 그때 놀러 나갔다 온 늦둥이 막내가 아버지, 나도 털을 하나 주웠는데. 그래, 한번 보자. 아니, 그 털은? 그래, 그것은 어디서 났느냐? 네, 냇가에서 빨래하는 꽃님이 누나가 앉아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뭐라. 그 귀한 털을 어서 아버지에게 넘기거라. 이에 다른 아들들이 화를 내며 아니 아버지, 그 귀한 털을 왜 아버지가 혼자 가지시려고 합니까? 아니, 뭐라고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토끼털도 모르는 놈이 이 귀한 걸 어찌 알고 달라는 것이냐? 그러면 아버지, 털을 가위로 잘라서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이 털은 완전체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방에서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내 다 들었느니라. 어찌 부모 자식 간에 그까지 털에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아이고, 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싸우지들 말고 그리 하도록 하여라. 이 털에기를 가마솥에 넣어 돌멩이로 눌러두고 떠오르지 않게 한 다음 물을 부어 우려낸 국물을 한 그릇씩 골고루 나누어 마시면 우리 식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역시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렇게 그 집 사내들은 다투지 않고 모두 신비한 국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삼봉이가 자신이 자주 가는 과부 춘자의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장사가 되지 않아 시무룩해 있는 춘자를 보고 말을 거는데 이보게, 주모,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이 시간에 손님이 왜 이리 없소? 그러게 말이오. 파리만 날려 죽겠소. 이러다 장사 접고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소. 아니, 자네가 문 닫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국밥을 먹으라고? 그동안 국밥 많이 팔아줘서 고마웠어. 이에 삼봉이는 평소 좋아하던 주모 춘자에게 수작을 거는데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하지. 들어볼 텐가? 그게 무엇이오? 내 새냥 줄 테니 나랑 한번 어떤가? 이 사람이 내가 과부라고 무시하시오. 허허, 과부랑 호라비가 만나는데 무슨 문제 있소? 이에 춘자는 어려운 사정에 마다할 수 없었는데 정말 새냥 주시는 거요? 그렇고 말고 두말하면 입 아프지. 그럼 빨리 방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방에서 즐거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잠시 후 뭐야,
국밥이 아직 식지도 않았네. 허,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셈을 잘못했소. 세 냥이 아니라 두 냥만 줘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사내가 어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오? 아끼고 아낀 내 집을 내줬더니만 입 딱딱네. 그러자 삼봉이가 말했다. 허, 이보시게. 그건 다 이유가 있다네. 첫째, 일단 자네 집이 새 집이 아니었고, 둘째, 입구에 잔디도 많이 뽑혀 있고, 셋째로 방 안이 너무 추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상 들어가니 방 안이 너무 넓고 컸다네. 그러니 내 어찌 세 냥을 다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춘자가 맞받아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밑장을 빼? 첫째, 새 집이 아닌 건 처음 이야기할 때 조건이 아니었소. 둘째, 잔디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뽑아가서 이제 새순이 돋아나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고, 셋째,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쪽이 어설퍼서 불 때는 법을 몰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방이 너무 큰 게 아니라 들어온 살림이 쥐똥만큼 작았소. 옛날 어느 고을에 전성기가 지나 뒷방으로 물러난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오랫동안 그 기방에 자주 드나들며 그 기생과 알고 지내온 한량 하나가 홍랑이의 방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홍랑아, 아직까지도 널 찾아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기방을 찾는 양반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두 양반이 짝을 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홍랑이 말했다. 마부장과 우별감이 오시는군요. 얼마 후에 또 두 사람이 들어오니 여초관과 최서방이 오시는군요. 그런데 먼저 온 한량이 가만히 바라보니 지금까지 들어온 네 사람의 성이 분명 김씨요, 이씨인데 홍랑은 마씨니, 여씨니, 우씨니, 최씨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 기생에게 물었다. 내가 기생짓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손님들의 성씨를 그토록 모르는 것이냐? 하니 기생이 말하길. 그분들이 다 나하고 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소이까? 마씨, 여씨 등의 성을 붙인 것은 그분들과 밤일을 치룬 다음 제가 지은 벼로들이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벼로를 지은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한량의 물음에 홍랑이 다시 설명하였다. 그중 아무개는 덩치가 크고 물건도 크니 성이 마씨인 것이 분명하고, 다음 아무개는 몸은 작으나 아래 것은 몹시 크니 성이 여씨인 것이요. 또 아무개는 한 번 꽂으면 금방 토하고 다시 토하고 하니 성이 우씨요. 다른 아무개는 참새가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렸다 하기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도 그러하니 참새 작과 글자가 비슷한 최씨라 붙인 것이지요. 이에 한량이 말하길. 그렇다면 나 또한 당연히 내가 벼로를 지었겠구나. 홍랑은 당연하다듯 웃으며 당연히 있지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내 참으로 궁금하니 어서 말해보거라.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날마다 기방에 찾아와 헛되이 와서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니 당연히 허생원으로 부르는 것이 제격이지요. 그러자 한량이 말하길. 그런데 그것 참 이상하구나. 헛되이 와서 헛되이 가는데 어째서 올 때마다 내 지갑이 텅텅 비는 것이냐?